우선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다 뒤에는 괜찮으신 편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수위에 대한 조절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5월 25일 화요일 6교시 해부학과 외상이라는 주제를 인문학 강의를 발표를 할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우선요, 발표에 앞서서 이 자료에는 조금 몇몇이 불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신체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문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동 문명. 그러면 바로 인문학 강의의 발표 차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이 주제에 선정한 이유, 두 번째 외상의 대표적인 종류와 주요 산업 원인,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게 이 주가 메인이죠. 해부학적 접근과 외상이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해결 방안이 제 주제 발표의 차례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평균 3만 명 정도가 외상으로 사망한다고 나와있고요. 저희 나라 한국이 합니다. 그리고 예방 가능한 외상은 33.3%에서 19.9%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0% 정도인 걸 보아서 아직까지 예방 가능하지만 외상은 확실히 저희 나라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치료가 의료과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외상의 종류와 주요 산업 원인인데 보시다시피 외상의 종류를 나누는 게 같은 좀 비전문적인 사람 봐도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 전문적으로 하자면 여기 안에서도 수많은 걸 나뉘기 때문에 저기 한의학과 기준인데 제일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외상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 열상 32.6%, 찰과상 26%, 타박상이 10.2%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찰과상과 같이 좌상이 있었지만 좌상은 그 발목 핀 거랑 근육이 불안한 거여서 사망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찰과상으로 대체했고 타박상으로 버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안적 정의는 독립부건에 따르면 피부가 찢어 생긴 상처로 이에 사망 원인은 열상이나 혈관 소상으로 대량 출혈 그리고 혈관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가 있고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 안에서도 혈관좀 있고 근육까지 가는 경우를 이렇게 열상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면 이 지방층에도 약간의 지방층에도 약간의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더한 혈관이 있기 때문에 대량 출혈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찰과상. 우선 방금 보았던 열상은 이렇게 표피, 진피, 지방, 그리고 혈관, 정맥, 동맥이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쪽 들어가 근육까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한 편이고 찰과상은 주로 표피나 진피 미세한 상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치사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여기 이물질 감염다 해도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 감염에 대한 사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타박상은 맞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이고 기본적으로 멍을 그리고 심하게 혈종을 수반하는데 멍과 혈종 차이가 뭐냐면 멍 같은 경우에는 못의 혈관에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엄청난 출혈이 많지는 않아요. 후에도 말하겠지만 정맥과 동맥으로 모사혈관의 출혈량이 현저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혈종 같은 경우에는 정맥이랑 동맥까지 타박상의 상처가 이어져서 정맥이랑 타박상이 좀 파열상에 좀 출혈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위험한 경우이기도 해요. 이때는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맥과 동맥이 파열이 좀 상처가 났기 때문에 분해 증상 발생하고 그리고 혈관에 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의 구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복부와 머리 타박상은 내상, 파열상, 화동맥이 수반하는데 내상은 인체대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장기들이 상처를 입어서 사망을 이루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팔상 같은 경우에는 터진 상처인데 이것도 타박상으로 인하여 혈관이 터진 상처. 이때는 장기 유발될 경우 출혈과 장기 손상, 결국은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출혈 그리고 장기 손상 때문에 사망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웅인데 이것은 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에 고름이 생겨서 고름을 인한 감염으로 사망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개요라고 하겠죠? 이제 해부학적 접근입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거 아니고 우선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경우에서만 봐도 주요 사망 원인은 출혈, 감염 그리고 장기 손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봐보신다면 자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선 보신다면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맥, 빨간색 동맥이고 뒤에 파란색 정맥인데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 순서를 잘못 넣었나봐요. 우선 사과드리고 제가 이대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의 근육층과 이것의 근육층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정맥은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오고 다시 들어올 때 압력이 좀 더 약해요. 동맥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지탱할 근육층이 얇아도 괜찮기 때문에 근육층도 얇습니다. 반면에 동맥은 그 심장에서 딱 한 번에 푹 밀 때 그 압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층은 얇은 훨씬 더 두꺼운 편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맥이 동맥보다 더 두꺼운 감이 있죠. 이것을 실제 사진에서 봐도 정맥과 동맥을 비교하면 확실히 전체적인 그 두꺼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천대에서 해부학에 대해서 주제를 한 건데 전 이렇게 혈관의 대동맥,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대정맥으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평균 혈류 속도를 제가 이것은 한양대학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계산해서 했지만 우선 심박 출량은 심장이 한 번 뛸 때 일정 시간 동안 뛸 때 나가는 것은 한 분당 5리터 정도 돼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1리터 출혈 시 사망에 이르고요. 어린이는 0.7리터의 출혈 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류 속도,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속도는 혈관의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에 반비례하고 혈관의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혈관의 반지름의 4제곱의 비례를 하고요. 혈압의 차이에 비례해요. 이건 혈류 역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저도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금 보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대동맥이 초속 50cm, 대정맥이 초속 15cm, 모세혈관이 초속 0.05cm라는 것을 바탕으로 방금 이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동맥은 초속 4.9에서 19cm, 그리고 정맥은 초속 1.5에서 7.2cm, 70이 아니라 7.2요. 그리고 이것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하려면 한 혈관에서 출혈이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려면 지름이 25mm면 이것을 반을 나눈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나옵니다. 대동맥 한 혈관만 출혈했을 시 초당 78.125ml가 나오게 되고요. 동맥 한 혈관 경우 초당 0.19ml에서 0.76ml, 대정맥은 초당 34.75ml에서 56.25ml, 정맥은 초당 9.3575ml에서 44.375ml, 그리고 모세혈관이 0.008에서 0.0008ml 나오는데 우선 맨 처음 기분이 모르겠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2리터만 방출 죽게 되기 때문에 대동맥이 초당 78.25ml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평균적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있다면 방치할 경우 죽음에 이를 경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것들이 저희 주요 다치는 부위, 팔, 다리, 목 쪽 등에 대해서 어째서 하필이면 그 팔이 긋거나 목을 긋거나 다리를 긋거나 할 때 왜 이것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되는지, 왜 이것이 특히 사망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조금 해부가 변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팔인 혈관들 보시면 레디컬 레크루트 알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알터리 같은 걸 싹 다 동맥으로 보셔도 됩니다. 동맥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딱 한쪽에는 팔이기 때문에 정맥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동맥이 하나, 둘, 셋 이쪽만 잘라도 동맥 3개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90초당 90ml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리고 다리에 있는 혈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참고로 대정맥입니다. 동맥, 대정맥, 그리고 그냥 정맥. 그러니까 다리를 한 번 자른다 해도 동맥줄 만약 대정맥 하혈관에 출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피 유발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급소를 할 수 있는 영화에서도 보면 목을 그쪽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목의 혈관들인데요. 이것은 딱 한쪽만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정맥, 딱 T가 다 보이겠죠. 대정맥, 이거 대정맥에서 그냥 정맥이라면 애매하지만 좀 더 큰 상태 정맥입니다. 이것은 대퇴로 정맥이라 했었나? 아니, 대세로. 어쨌든 그런 정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다리와 팔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정맥과 혈관들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확실히 다리와 팔도 정맥이 많지만 특별히 목에 상처가 있는 경우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것을 이제 해법적으로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다른 실 같은 경우가 실처럼 보이시는 것들도 통증, 신경 강화이기 때문에 다리와 팔에 비해서는 오히려 목 쪽에도 신경이 많은 것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 쪽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물론 저희는 학생이므로 정확히 이 혈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혈관에 빨리 회복시켜서 이걸 출혈을 더 늦출 수 있냐에 대해서 탐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적인 물론 봐봤습니다. 저는 사망률 낮추는 해결 방안. 우선은 사람들이 의상 입은 나면 응급실에 내원하게 계세요. 그럼 사람들이 응급처치 실행하는데 이 응급처치 실행 전에도 응급도 확인으로 누가 더 응급하냐, 누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고 이것이 다시 사망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응급처치만 할 뿐 정확히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전공의에 더 적합한 시술을 에크모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서는 응급실의 의사들은 전공의가 할 수 있는 시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공의가 구제한다면 이번에는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환자가 적절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저희 의료진의 문제점 하나거든요. 응급실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응급도 확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응급도 순서에서는 이렇게 트리아지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것을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지원 환자 나오는데 우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정말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있다면 비응급 환자로 출제되고 녹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소량의 출혈, 탈골, 동상, 조심과도 장애, 경증의 외상, 단순 골절, 그리고 경증의 화상성 타박상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 만약 걸을 수 없다. 그리고 혼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치료 안 하면 죽는다. 한다면 긴급 환자, 적색으로 분류되면서 이 환자 중정도에는 수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에는 표가 너무 적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괜찮겠다 하면 그냥 응급 환자, 긴급과 응급으로 해서 응급은 황색, 그래서 중증의 화상, 안구 돌출성 외상, 감전 화상, 중증의 출혈, 경추 위에 척추 골절 이쪽이죠. 중증의 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이 응급 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마지막 흑색인데요. 이 경우가 제일 심각한 경우인데 숨을 쉬지 않는다든가 아예 그럴 수도 없고 사실 기본적으로 적색과 황색의 구간 기준이 지금 응급처치가 없으면 사는가 죽는가인데 응급처치가 있든 없든 죽거나 희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흑색으로 하고 이 사람은 제일 나중에 지연 환자가 됩니다. 두분한 문제가 절단되는 경우 심폐소생 시도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미 죽었다, 희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흑색으로 분류한 다음에
응급소 순서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저는 맨 처음에 원격 진료를 이용해서 트리아지 시스템을 계산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이 트리아지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우선 저는 이 5단계 트리아지 시스템을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면 방금 4단계였는데 방금 4단계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5단계로 해서 생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뒤에 이 사람이 합병증, 지금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혈우병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해놔야 되니까 합병증 그리고 치료 후 후유증까지 고려하는 5단계 트리아지 시스템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트리아지는 컴퓨터에 다 쳐놓고 한 다음에 종이에 써서 환자 명찰을 붙인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에 기록하고 이것도 어떤 부류네 이걸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했고요. 그리고 종이로 한다면 컴퓨터나 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또 이거 종이 보조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병원만이 아닌 근거리 있는 병원, 그래서 저희 장성병원, 장성병원, 해우병원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정보를 종선하여 효율적인 치료, 만약 여기가 응급실 다쳤다, 그럼 여기 응급실 많다 하면 여기 쓰는 응급실, 실적인 응급실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놓은 그래프가 여기 있었는데요. 표구나. 여기에서 다수의 사람들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서 시골 받고 이 트리아지 이용할 빠른 환자를 분류한 다음에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해요. 그 다음에 단말기 이용해서 이 정보를 전송한 다음에 어디서 병원을 처치할 것인지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단말기 가 있는 것은 병원들한테 가는과 동시에 서버에 접속되어서 다른 전공인들을 부르게 돼요. 어떤 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병원에서 바로 전문의가 와서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5단계는 원래 이게 방금 보시는 4단계 트리아지 시스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갈색,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 부재 시 후유증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청색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가 없다고 후유증이 오는 경우, 저 황색을 이렇게 갈색과 청색으로 나누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네,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생사를 가르는 것, 그러니까 최대한 환자의 생을 살리는 거지만 결국 의료인은 그와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수반하는 것을 또한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부분은 한번 나눠봤습니다. 5단계로. 그리고 두 번째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환자에 대한 진짜 필요한 치료를 못하는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실의 수술 범위 확대 그리고 전공의 확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되게 어렵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응급의학과 시술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른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흉부외과 관련된 것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힘들고 여자애든 남자애든 똑같이 6년이나 8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응급의학과 시술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흉부외과나 그런 것은 응급의학과 기본적인 외과적 지식이 있다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시술 범위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모가 체외막 탄소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응급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시술이긴 해요. 그래서 응급 의사들의 에세이만 보면 에크모가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에크모가 있었다면 왜 흉부외과가 없었나, 이런 경우가 에세이가 진짜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에크모 같은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은 응급의학과가 시술 불가한데 이것을 오히려 흉부외과만이 아닌 응급의학과에도 교육을 시키고 이걸 실행을 한다면 오히려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응급의학과는 전체적인 시대 분류 때문에 흉부, 간담 체외과, 정형외과 뼈쪽 보는 거랑 하려면 전문의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공의가 응급상황의 경우 모든 타입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위별 상처는 그 부위 의료시설 전관 흉부외과, 간담 체외과 등의 전문의가 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머리, 어깨, 목, 팔, 손 이렇게 쭉 신체가 있다 하면 응급의학과 전체를 그냥 지역적으로 그냥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심하다, 그래서 흉부가 심하면 흉부외과를 하는 게 그 부분에 완벽히 전문한 전공의한테 시술 요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이상이 뭐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까 그 동맥이 더 빠르다 그 속도 네.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케이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예. 거기 한번 그리고 아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많으시네요. 네 거기요. 한번 거기서 그 동맥이 정맥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르잖아요. 대동맥? 동맥이 정맥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르잖아요. 아 이것이 그 7.1을 71로 되거든요. 혹시 정맥 이것이 혹시 말씀하신 7.1인데 제가 오타가 네. 그래서 그럼 동맥이 좀 더 빠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피가 나오는 그 양은 방출량이 동맥이 더 적죠? 이것도 정확히는 제가 맨 처음 얘기했을 때 지름이 밀리미터인 걸 못 보고 1리터는 1000cm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ml가 0.1cm가 아니라 0.01cm로 했을 때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제가 하면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인하면서 아 이거 0.2겠다 0.2겠다 했는데 이것을 0점을 뺐어야 됐습니다. 보니까 인간관계 와서 하니까 이것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예요. 하려면 0점을 19 그리고 76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면. 온전하긴 했어.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해서 솔직히 이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네요. 19ml부터 76ml인 거죠? 네, 계산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예. 그 원격 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멀리서 기계로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비대면 화상 회의처럼 비대면 치료를 한다는 것이 원격 진료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닥터에게나 그런 데 가서 환자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응급 환자는 엄청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빨리 화면으로 쑥 본 다음에 치료를 하고 또 다른 응급 환자에 있는 사람과 영상을 연결해서 다시 진료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원격 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영상으로 해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번에 아까 전에 에크모라고 그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혹시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사실 교육 때문에 무슨 해보십니다. 우선 이렇게 한 사람이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거 사람을 이렇게 구물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폐가 뭐 응급의학과나 SA만 보면 갈비뼈 때문에 폐가 완전히 흡수하기 갈비뼈가 많이 파열돼서 이 폐를 치실 때는 호흡하기 어렵다. 호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폐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 어떤 기계가 있고 이 줄이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외에서 이 폐에 있는 막,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에 사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 이동하고 정맥을 이동한 다음에 장기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폐에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을 기준으로 산소나 영양분 같은 게 혈관과 혈관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막에만 산소를 공급해줘도 충분히 호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혈관 그리고 막을 이용해서 체외에 있는 곳에서 막을 공급하니까 말의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흉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실수가 많이 실수가 있으면 오히려 폐의 호흡 완전히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흉부의 것을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질문 하나 보냈어요. 질문 주세요. 여기 내용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요? 네, 저거 흑색을 보시면 두부나 뭉체가 적다는 경우잖아요. 예. 두부는
그런 그냥 아, 공채 그거 범위 어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사람이 이 자료 출제과정에 간호사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쓴 건데 진짜 그 KTAS라고 저희 나라에서 응급도를 분류한 체계가 있어요. 이 경우에서는 두부나 몸체가 아니라 두부나 사지, 팔 다리가 절단된 경우 이 경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지 중에서 사지가 절단되면 살아있는 경우는 많지만 진짜로 사지가 엄청 절단되고 이래서 일정 시간 한 10분, 5분 이상 지나고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완전히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고 두부나 몸체가 절단된 경우는 특색, 그러니까 지연, 아예 문투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가능성이 없으면 흑색이에요. 네, 그렇죠. 네,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그러면 많이 절단이 돼도 가능성이 보면 적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자산이나 타당성을 이용해 치명적인 부위를 팔, 다리 또는 정동맥이라 얘기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자산이란 타건성이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 출혈이 있으면 치명적인 부위가 팔, 다리 그리고 이제 경동맥 목 쪽에 있는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경동맥 같은 경우는 뇌에 그 피가 안 통하면 분명 치명적이긴 한데 네. 뇌과 술기나 아니면 다른 암살술 같은 걸 보면 빗장맥, 정맥도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쇠골 밑에 있는 거. 네. 근데 거기는 대동맥처럼 그렇게 굵은 것도 아니고 경동맥처럼 바로 뇌 식빵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왜 출혈량이 높고 치명적인 걸까요? 건가요? 그러니까 잘 보면 경동맥이 세월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경동맥 몸맥인가? 잠깐만. 방금 말씀하신 거. 예. 그러니까 빗장 대통령은 이 중에서 지금 요것이 방금 그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요 제일 큰 혈관이. 가장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뇌과 술리나 다른 것들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빗장 밑에 있는 동맥도 되게 치명적이라 나와 있는데 그럼 거기는 뭐 혈관 다발이 여러 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정맥처럼 굵은 것도 아닌데 왜 출혈량이 많고 치명적인 건가요? 그 부분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화학이랑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직 학생이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그 보고서로 작성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문관이 보고서 작성해볼까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우선 제가 한 자료 출처 같은 것은 그 해법 센터의 출처는 보고서 나중에 아마 장성 홈페이지에 올리게 될 거예요. 인문관 보고서는. 그럼 해법 사진들은 여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오지는 그런데 그런 최대한 공식적인 자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연세대학교 준상 그리고 패턴 분석 논문들 위주로 판단했으니까 최대한 공식적인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